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엔 비트리의 시간 복잡도와 세컨더리 스토리지의 특징, 그리고 오늘의 주제가 되는 비트리가 DB 인덱스로 쓰이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고고싱! 자, 오늘 내용이 왜 DB 인덱스로 비트리 계열이 사용되는가, 이거를 다루는 건데, 얘를 다루려면 먼저 왜 이 질문이 나오게 됐는지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 비트리 계열이라고 하면 비트리를 확장시킨 트리들을 모두 포함하는 겁니다. B 플러스 트리라든지 B 스타 트리라든지 이런 트리들이 비트리를 확장해서 혹은 변형해서 발전된 트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비트리 계열의 시간 복잡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시간 복잡도를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는 그 트리의 데이터를 조회했을 때 혹은 삽입하거나 삭제했을 때 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시간 복잡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거고, 또 이 세 가지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에버리지 케이스일 때 혹은 월스트 케이스일 때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총 6가지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 건데, 이 모든 경우에 대해서 비트리 계열의 시간 복잡도는 이렇게 비고 로그 n이 됩니다. 여기서 이 n개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들 잘 아시죠? 이 비트리의 데이터가 n개가 있을 때, 여기서 n개는 어떤 정해진 개수가 아니라 비트리에 있는 데이터가 n개가 이렇게 쭉 계속해서 늘어날 때, 그때 조회할 때, 삽입할 때, 삭제할 때의 각각의 시간 복잡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표기하는 방식이고,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에버리지 케이스와 월스트 케이스 모두 비고 로그 n을 띄더라. 즉 데이터의 사이즈가 계속 이렇게 증가를 할 때도 아무리 오래 걸려도 로그 n의 형태를 띠더라, 그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비고 로그 n이라고 하는 것은 비고 n보다는 성능이 좋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얘는 그 데이터 수만큼 항상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긴데, 얘는 로그 n을 띠니까 얘가 더 성능이 좋은 건데, 자, 그러면 이제 무엇을 살펴보려고 하냐면, 지금 우리가 비트리는 바이너리 서치 트리를 일반화시킨 트리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바이너리 서치 트리를 살펴보면, 이 바이너리 서치 트리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녀 노드를 최대 2개만 가질 수 있는 트리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노드에서 키는 하나만 가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바이너리 서치 트리는 우리가 이전 영상들을 통해서 배웠는데, 이 바이너리 서치 트리 중에서도 스스로 균형을 잡는 바이너리 서치 트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스스로 균형을 잡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바이너리 서치 트리는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형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형태일 때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삽입하거나 삭제를 하게 되면 이때의 시간 복잡도는 비고 n을 띄게 됩니다. 그러면 성능이 안 좋아지는 거니까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스스로 균형을 맞추는 바이너리 서치 트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표적으로 2가지를 살펴봤었는데, 하나는 AVL 트리고요, 다른 하나는 레드 블랙 트리입니다. 이 2개의 트리는 바이너리 서치 트리이면서도 스스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그래서 한쪽으로 쏠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바이너리 서치 트리예요. 자, 그러면 얘네들의 시간 복잡도가 어떻게 되냐?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얘네들도 이 조회, 삽입, 삭제에 대해서 에버리지 케이스와 월스트 케이스, 이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시간 복잡도를 살펴보면 얘네들도 비고 로그 n을 띄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죠. 비트리도 시간 복잡도가 비고 로그 n이고 얘네들 각각도 시간 복잡도가 비고 로그 n이네? 그러면 둘 다 시간 복잡도가 이렇게 동일한데 왜 DB 인덱스로는 비트리 계열이 사용이 되는 걸까? 이게 이제 궁금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컴퓨터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그림은 컴퓨터 시스템이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하는 그림인데요. 먼저 CPU가 무엇을 하는지부터 살펴보면, 이 CPU는 프로그램 코드가 실제로 실행이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개발자가 작성한 그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프로그램은 어떻게 보면 명령어들의 집합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명령어들이 이 CPU에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메인 메모리는 뭐냐? 메인 메모리는 이제 컴퓨터 상에서 실제로 실행 중인 프로그램들의 코드들과 그 코드들이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데이터들이 있을 거잖아요. 혹은 그렇게 코드가 실행돼서 그 결과로 나온 데이터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 중인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는 데이터들이 상주하는 곳, 그곳이 바로 이 메인 메모리입니다. 보통 우리가 램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실제로 실행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컴퓨터로 문서 작업을 하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쓰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그 프로그램의 코드도 여기에 있고, 그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들과 혹은 실행해서 나온 결과 데이터들이 이 메인 메모리 상에서 항상 상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컨더리 스토리지는 뭐냐?
얘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과 그 데이터들이 영구적으로 저장이 되는 곳입니다. 여기서 영구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컴퓨터를 껐다가 켰을 때도 여전히 그 데이터들이 혹은 그 프로그램이 그대로 저장되어서 남아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얘와 반대되는 것이 바로 이 메인 메모리죠. 메인 메모리는 휘발성 메모리라고도 해서 얘는 전원이 공급돼서 컴퓨터가 켜져 있는 동안에만 그때만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기억할 수 있고 이제 컴퓨터를 종료를 하게 돼서 파워가 오프를 하게 되면 그때는 더 이상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메인 메모리는 휘발성 메모리로 동작을 하고요. 반면에 이 세컨더리 스토리지는 영구적으로 데이터를 기억할 수 있는 비휘발성 메모리로 동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세컨더리 스토리지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데이터 일부가 임시로 저장되기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메인 메모리에는 실제로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코드들과 그 코드와 관련 있는 데이터들이 항상 상주하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메인 메모리는 용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데이터가 양이 엄청나게 많다면 이 메인 메모리에 다 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 담지 못하는 데이터들 중에서 자주 사용되지 않는 데이터들의 일부는 이렇게 세컨더리 스토리지로 내려서 여기에 임시로 저장해 둘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보통 스왑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는 여기에 저장을 해뒀다가 나중에 얘가 다시 필요하게 되면 그때는 이렇게 메인 메모리로 올려서 다시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세컨더리 스토리지는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오늘 영상은 DB 인덱스와 관련이 있는 영상이니까 데이터베이스가 어디에 저장되는지를 살펴보면 이 데이터베이스도 기본적으로 여기 세컨더리 스토리지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얘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컨더리 스토리지는 기본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냐면 먼저 데이터를 처리하는 속도가 이 컴퓨터 시스템 중에서도 가장 느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이 메인 메모리와 속도 비교를 해보면 대충 이런 식의 속도 차이를 보여주거든요. 지금 세컨더리 스토리지에는 SSD도 있고 HDD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총 3개로 비교를 해봤는데요. 램 같은 경우에는 초당 40에서 50GB를 처리할 수가 있고요. SSD 같은 경우에는 초당 3에서 5GB를 처리할 수 있고 HDD 같은 경우에는 초당 0.2에서 0.3GB를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모리가 훨씬 더 처리 속도가 빠르고 그에 비해서 SSD나 HDD는 데이터의 처리 속도가 이렇게 느린 거죠. 참고로 왜 HDD가 SSD보다 더 처리 속도가 느리냐면 HDD라는 하드웨어를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얘는 물리적인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데이터를 읽어올 때마다 그 물리적인 장치가 계속 움직이면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그 물리적인 시간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 처리하는 시간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더 느리고요. SSD는 그런 물리적인 장치는 없기 때문에 데이터를 읽어오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 빠르지만 그래도 어쨌든 램에 비해서는 데이터 처리 속도가 이렇게 느린 거죠. 그래서 이 세컨더리 스토리지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속도가 가장 느리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데이터를 저장하는 용량이 이 세컨더리 스토리지가 가장 큽니다. 이거는 뭐 따로 자세히 언급하지 않아도 다들 잘 아시죠? 사용하시는 데스크탑과 노트북만 열어봐도 이 메인 메모리에 비해서 세컨더리 스토리지의 용량이 훨씬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또 세컨더리 스토리지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얘는 데이터를 읽거나 쓸 때 블락 단위로 데이터를 읽거나 쓰게 됩니다. 여기서 이 블락이 무엇을 의미를 하는 거냐면 이 블락은 파일 시스템이 데이터를 읽고 쓰는 논리적인 단위를 의미를 해요. 그러면 이 블락의 사이즈, 블락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 보통 2의 승수로 표현이 되는데요. 대표적인 블락 사이즈는 4KB, 8KB 혹은 16KB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컨더리 스토리지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데이터를 읽어오고 싶을 때 딱 이 데이터만 읽어올 수 있냐? 그렇게 동작을 하지가 않고요. 지금 보시는 이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블락이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블락을 통째로 이렇게 메인 메모리로 읽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락 단위로 데이터를 읽고 쓴다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왜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냐?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자취를 하는데 그러면은 물을 사 먹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그때 물을 한 통씩 사 먹는 것보다는 물 6개짜리를 하나로 묶어서 파는 것을 사는 게 좀 더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처리를 할 때도 블락 단위로 데이터를 읽고 쓰는 게 좀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를 읽고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방식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또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단점이 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필요하지 않는 데이터까지도 읽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블락 단위로 데이터를 읽어오게 되는데, 그러면 내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는 이거였지만 실제로는 그 옆에 있는 다른 데이터들까지도 같이 읽어오게 된 거잖아요. 이때 이 옆에 있는 다른 데이터들까지도 곧 이어서 사용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이게 장점이 되는 건데, 만약에 사용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내가 사용하지도 않을 데이터까지도 읽어오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세컨더리 스토리지의 특징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의 관점에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먼저 이 데이터베이스는 세컨더리 스토리지에 저장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내용이죠. 왜냐하면 이 세컨더리 스토리지는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저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들은 서비스상에서 생성된 아주 중요한 데이터들이라서 사라지면 안 되는 데이터들이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영구적으로 안정되게 저장할 수 있는 이 세컨더리 스토리지에 데이터베이스를 저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데이터베이스는 그 사이즈가 계속해서 커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용량이 큰 이 세컨더리 스토리지에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는 실제로 어떻게 동작을 하냐? 핵심이 되는 데이터들 몇 개는 이 메인 메모리에 올려놓고 그 외 나머지 데이터들은 세컨더리 스토리지에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외부에서 데이터 조회라든지 그런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만약에 그 요청이 메인 메모리 상에 올라와 있는 이 데이터들만으로 처리할 수 있으면 그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이 세컨더리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 데이터를 블락 단위로 이렇게 읽어와서 메인 메모리 상 위에 올린 뒤에 그 다음에 그 데이터들을 처리를 해서 최종적으로 그 요청에 대한 응답을 돌려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동작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성능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DB에서 데이터를 조회를 할 때 세컨더리 스토리지를 최대한 적게 접근하는 것이 성능적인 측면에서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어떤 조회를 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요청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인덱스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찾겠죠. 그러면은 결국은 이 세컨더리 스토리지에 데이터를 요청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될 텐데, 지금 외부에서 온 이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서 세컨더리 스토리지를 5번 찔러야 되는 방식이 있고, 혹은 그게 아니라 세컨더리 스토리지를 2번만 찔러도 되는 방식이 있다면, 그러면 당연히 이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성능 면에서 더 빨리 처리할 수 있으니까 유리하겠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조회를 할 때 세컨더리 스토리지에 최대한 적게 접근하는 것이 성능적인 측면에서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블락 단위로 데이터를 읽고 쓰기 때문에 연관된 데이터를 모아서 저장을 하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읽고 쓸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이만큼이더라도 결국은 이 데이터를 포함하는 블락 단위로 이렇게 읽어오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연관된 데이터를 최대한 모아서 저장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면 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DB 인덱스로 비트리가 사용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뭘 할 거냐면, 여기에 있는 이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조회를 할 건데, 이때 이 B 컬럼에 대해서 데이터를 조회를 할 겁니다. 그러면 조회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 이 컬럼에 대해서 인덱스를 만들어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인덱스를 만들어 줄 건데, 두 가지 자료 구조를 가지고 이 B에 대해서 인덱스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VL 트리 기반으로 인덱스를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B트리 기반으로 인덱스를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인덱스를 가지고 B에 대해서 데이터를 조회를 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 왜 B트리가 DB 인덱스로 쓰게 되는지를 보다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참고로 그러면 레드 블랙 트리는 어떻게 되냐, 이게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요. 레드 블랙 트리 같은 경우에도 바이너리 서치 트리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AVL 트리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AVL 트리로만 예를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약사항을 하나 둘게요.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가정을 할 건데요. 먼저 이 AVL 트리건 B트리건 간에 트리에 있는 각 노드는 모두 서로 다른 블락에 저장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초기의 루트 노드를 제외한 모든 노드는 세컨더리 스토리지에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니까 루트 노드만 이미 메인 메모리 상에 올라가 있는 거고 나머지 모든 노드들은 세컨더리 스토리지에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가정을 할 게 있는데 지금 보시는 이 데이터 있잖아요. 이 데이터도 모두 세컨더리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도 아직 메인 메모리 상으로 올라와 있지 않은 상태라고 그렇게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AVL 트리 기반으로 만들어진 인덱스를 가지고 데이터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인덱스를 생성을 해야 되는데요.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이 순서대로 AVL 트리에 데이터를 넣었다고 했을 때 그러면 AVL 트리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B에 대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 밑에 이렇게 에스터리스크로 되어 있는 얘는 실제 그 데이터를 가리키는 포인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얘를 가리키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얘를 가리키는 거고요. 얘는 얘를 가리키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렇게 AVL 트리 기반으로 인덱스가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조회를 해볼 건데요. B가 5인 데이터를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가정을 했던 것처럼 얘만 지금 메인 메모리 상에 올라와 있고 나머지 모든 노드들과 이 데이터들은 세컨더리 스토리지에 저장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가정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 실제로는 이런 상태에서 검색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지금 검게 음영 처리된 부분은 아직 메모리 상으로 올라와 있지 않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루트 노드에서부터 B가 5인 데이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와 6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5는 6보다 작기 때문에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포인터를 활용을 해서 이제 세컨더리 스토리지에 있는 이 노드에 대한 데이터를 읽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노드 정보를 읽어와서 이렇게 메인 메모리 상으로 올린 뒤에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5와 3을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5가 3보다 크기 때문에 이제는 오른쪽 잔여 노드를 또 읽어와야 돼요. 세컨더리 스토리지로 가서 이 데이터를 읽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인 메모리 상에 올린 뒤에 다시 한번 4와 5를 비교를 하는데 이번에도 5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러면 오른쪽 잔여 노드를 또 읽어와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아직 메인 메모리 상에 없기 때문에 세컨더리 스토리지에서 이 데이터를 읽어오면 이제 이런 형태로 메인 메모리 상에 있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얘가 이제 5인 거니까 찾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인덱스에서의 조회는 끝이 났고 여기서 이 데이터 포인트가 가리키고 있는 이 데이터를 실제로 또 읽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세컨더리 스토리지로 가서 이 데이터를 메인 메모리 상으로 읽어오면 이제 메인 메모리 상에 이 데이터 정보가 올라오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를 가공해서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돌려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5에 대해서 조회를 할 때 AVL 트리 기반의 인덱스는 총 몇 번 세컨더리 스토리지를 접근했는지를 살펴보면 총 4번에 걸쳐서 세컨더리 스토리지를 접근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기서 한 번 이렇게 데이터를 읽어오기 위해서 4번 접근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비트리 기반으로 인덱스를 만들었을 때에 조회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몇 차 비트리를 쓸 건지를 먼저 정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5차 비트리를 사용하도록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테이블의 B 컬럼에 대해서 인덱스를 생성을 해주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이 5차 비트리의 데이터를 삽입을 해줬을 때 최종적으로는 이런 형태로 5차 비트리 인덱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또 조회를 해볼 건데요. 똑같이 B는 5인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를 조회를 해볼 겁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 루트 노드만 현재 메인 메모리 상에 올라와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나머지 이 노드들과 이 데이터는 아직 이렇게 세컨더리 스토리지에만 저장이 돼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조회를 시작을 해보면 항상 루트 노드에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5가 있는지 찾아야 되는데 지금 오름 차순으로 항상 정렬이 되어 있으니까 왼쪽부터 차례대로 비교를 해봅니다. 그러면 4는 5보다 크니까 한 번 더 오른쪽으로 가서 8과 5를 비교를 하는데 8은 5보다 작기 때문에 그러면은 4와 8 사이에 있는 이 잔여 노드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잔여 노드는 아직 메인 메모리 상에 올라와 있지 않으니까 세컨더리 스토리지로 가서 거기서 데이터를 읽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메인 메모리 상에 올라왔으면 이제 여기서부터 또 차례대로 5가 있는지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첫 번째에 이렇게 5가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인덱스에서 5에 대한 조회는 끝이 났고 이제 이 5에 대해서 이 데이터 포인트가 가리키고 있는 이 데이터를 읽어와야 되겠죠. 그런데 얘도 아직 메인 메모리 상에 없으니까 세컨더리 스토리지로 가서 이 데이터를 이렇게 메인 메모리 상으로 올려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5차 비트리를 기준으로 이렇게 인덱스를 만들었을 때 세컨더리 스토리지를 총 몇 번 접근했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얘는 2번 접근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한 번 접근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읽어오면서 또 한 번 접근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5차 비트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인덱스와 AVL 트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인덱스를 그 결과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컨더리 스토리지 접근 횟수를 살펴보면 얘는 2번 접근을 했고 얘는 4번 접근을 했어요. 그러면 성능적인 측면에서 얘가 훨씬 더 빠르게 데이터를 조회할 수가 있었겠죠. 왜냐하면 세컨더리 스토리지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속도가 가장 느린데 얘는 2번 접근으로 데이터를 읽어왔고 얘는 4번 접근으로 데이터를 읽어왔으니까 당연히 얘가 성능적인 측면에서 훨씬 빠르고 좋았던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왜 세컨더리 스토리지의 접근 횟수가 적을 수밖에 없었냐?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 두 개의 트리에서 각 노드가 가질 수 있는 잔여 노드 수를 비교를 해봤을 때 이 5차 비트리 같은 경우에는 3개에서 5개까지 잔여 노드를 가질 수 있지만 이 AVL 트리는 1개에서 2개밖에 잔여 노드 수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AVL 트리 기반으로 데이터를 찾게 되면 얘는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 탐색하는 범위가 왼쪽으로 가냐 오른쪽으로 가냐 밖에 없기 때문에 2분의 1씩 그 탐색 범위를 줄여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잔여 노드 수가 최소 3개에서 최대 5개까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3분의 1로 그 탐색 범위를 줄여나갈 수 있고 최대로는 5분의 1로 그 탐색 범위를 줄여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진 탐색 트리인 이 AVL 트리에 비해서 데이터를 찾을 때 탐색 범위를 더 빠르게 좁혀나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즉, 이 루트 노드에서 리프 노드까지 가는 거리가 짧아지게 되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번의 엣지만으로 리프 노드까지 갔다면 이 AVL 트리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씩 범위를 줄여나가는 거기 때문에 가장 멀리 있는 이 리프 노드까지 가기 위해서는 3번의 엣지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트 노드에서 리프 노드까지 거리상으로 얘가 더 거리가 먼 거죠. 그래서 똑같은 데이터를 저장하더라도 비트리가 세컨더리 스토리지에 더 적게 접근을 하면서도 더 빨리 이 리프 노드까지 데이터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비트리가 AVL 트리에 비해서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노드가 가질 수 있는 데이터 수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AVL 트리 같은 경우에는 각 노드가 하나의 데이터밖에 가질 수가 없지만 지금 이 5차 비트리 같은 경우에는 최소 2개에서 최대 4개까지 데이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떤 측면에서 장점이 있냐면 우리가 아까 앞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세컨더리 스토리지에서 데이터를 읽을 때는 블락 단위로 읽어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가령 AVL 트리에서 지금 이 데이터를 읽어온다고 하면 이 노드를 포함한 전체 블락을 이렇게 읽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주위에 있는 이 데이터는 사실은 필요 없는 데이터를 읽어오게 된 거죠. 하지만 비트리에서는 한 노드에서 데이터 수를 더 많이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가령 이 노드를 세컨더리 스토리지에서 읽어온다고 한다면 얘를 포함하고 있는 이 블락을 이렇게 읽어오게 될 텐데 훨씬 더 실제로 사용될 데이터를 이렇게 읽어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이 있지만 만약에 이 공간에도 데이터들이 있었다면 더 많은 데이터들을 읽어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블락 단위에 대한 저장 공간 활용도가 비트리가 더 좋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노드별로 필요한 데이터들을 이렇게 뭉쳐서 들고 있으니까 훨씬 더 알차게 그 블락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봤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비트리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 강력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이 100일차 비트리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게 될 텐데요. 여기서 이 100일이 의미하는 것은 이 비트리가 가질 수 있는 최대 잔여 노드 수입니다. 그러면 이 100일이라는 값이 결정이 되면 나머지 파라미터들은 알아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파라미터들을 살펴보면 이 100일차 비트리는 이런 식의 파라미터를 가지게 되는데요. 하나의 노드가 최대로 가질 수 있는 잔여 노드 수를 101개로 우리가 정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나머지 파라미터들은 이렇게 알아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하나하나씩 훑어보면 각 노드가 최대로 가질 수 있는 키의 수는 여기서 하나를 빼야 되죠. 그래서 100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최소 잔여 노드 수의 개수는 얘를 2로 나눈 값을 올림한 값이기 때문에 51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최소 키의 수는 또 여기서 하나를 뺀 값이어야 돼서 그러면 50개를 최소 키의 수로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파라미터를 바탕으로 먼저 100일차 비트리의 베스트 케이스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베스트 케이스는 뭐냐면 각 노드가 모두 최대 잔여 수를 가지고 최대 키의 수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면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100은 이 노드가 가지고 있는 키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키를 100개를 가진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키는 100개니까 자녀 노드의 개수는 거기서 하나를 더한 101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꽉꽉 눌러 담은 게 모든 노드에 이렇게 꽉꽉 채워 담으면 그게 그러면 이제 베스트 케이스가 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레벨 3까지 꽉꽉 데이터를 채워 넣었을 때 이 전체 100일차 비트리에서 몇 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이제 그래서 계산을 해볼게요. 편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일단 각 레벨별로 계산을 해보면 각 레벨당 노드 수를 구하면 이제 데이터 수를 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0번째 레벨부터 살펴보면 얘는 노드 수가 일단 1개죠. 그러면 이 1개의 노드에 데이터가 꽉 차 있으니까 100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레벨 1에서의 노드 수를 살펴보면 얘는 지금 그 위에 있는 레벨 0에서의 노드 수가 1개인데 베스트 케이스니까 꽉꽉 채워져 있어서 101개의 자녀 노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노드 수에다가 102를 곱해주면 그러면 이때 이 레벨 1에서의 노드 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레벨 1에서의 노드 수는 101개입니다. 그러면은 그 101개의 노드에 데이터가 모두 꽉 차 있는 거니까 각각이 10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거라서 이 레벨 1에서 총 데이터의 수는 이렇게 됩니다. 이 노드 수의 데이터 수를 곱해준 거죠. 그러면 이어서 레벨 2에 있는 노드의 수를 살펴보면 레벨 1에서 노드 수가 101개였는데 그 각각의 노드가 또 모두 101개의 자녀 노드를 가지는 걸 테니까 그러면 레벨 2에서의 노드 수는 100의 2승이 되는 거고요. 참고로 여기서 지금 이 표시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의미하는 게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레벨 2에서의 노드 수는 이렇게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얘를 바탕으로 데이터 수를 계산을 해보면 이제 이 각각의 노드들이 모두 100개의 데이터를 들고 있는 거니까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레벨 2에서의 총 데이터의 수는 이렇게가 됩니다.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레벨 3에서 먼저 또 노드의 수를 구해보면 여기에 또 101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101의 3승이 되는 거고요. 얘를 바탕으로 총 데이터의 수를 구해보면 이 값에 100을 곱하면 되는 거니까 얘가 이 레벨 3에서는 총 데이터의 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 이 트리에서의 데이터 수를 구하려면 이 각각을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더해봤더니 최종적으로 데이터의 수가 이 정도가 나옵니다. 얘가 지금 대략 1억이거든요. 1억. 그러면은 지금 이 높이를 3이라고 봤을 때 참고로 이 높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이 레벨 수 자체를 카운트하는 방식도 있고 이 루트 노드에서 가장 멀리 있는 리프 노드까지 갈 때의 엣지 수를 높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 엣지 수를 높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 트리의 높이를 3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100일차 비트리의 높이는 단지 지금 3밖에 안 되는데 이 높이 3으로 저장할 수 있는 최대 데이터의 수가 약 1억 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파워풀하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100일차 비트리의 월스트 케이스를 살펴볼게요. 자, 아까 그 파라미터를 다시 소환을 했습니다. 그러면 월스트 케이스는 베스트 케이스와는 다르게 데이터를 최소한으로만 담을 때 그때를 월스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 두 개의 파라미터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파라미터가 의미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먼저 얘는 하나의 노드가 최소로 가져야 되는 자녀 노드 수는 51개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얘는 하나의 노드가 최소로 가져야 되는 키의 수는 50개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건들은 사실은 루트 노드에서는 제외가 되는 조건입니다. 그러면 루트 노드에서는 최소 몇 개의 자녀수를 가질 수 있냐면 2개의 자녀수를 가질 수가 있고요. 거기에서 1을 뺀 1개가 이 루트 노드에서 최소로 가질 수 있는 키의 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조건들을 바탕으로 이제 월스트 케이스, 즉 각 노드에서 데이터를 최소한만 담았을 때 그때 이 100일차 비트리가 몇 개까지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루트 노드에서는 데이터가 1개밖에 없고 자녀 노드 수는 2개밖에 없는 거고요. 그 외 나머지 모든 노드들에서는 데이터를 최소한의 개수인 50개만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 노드들도 최소한의 개수인 51개만 이렇게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때 그러면 각 레벨별로 노드 수와 데이터 수를 구해보면 먼저 레벨 0일 때는 이렇게 노드 수도 1개이고 데이터 수도 1개입니다. 그 다음에 레벨 1에서의 노드 수를 살펴보면 바로 위의 노드에서 최소한의 자녀 노드 수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레벨 1에서의 노드 수는 2개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때 데이터의 수는 최소한의 개수만 데이터로 가진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50을 곱하면 돼서 이만큼의 데이터를 레벨 1에서는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레벨 2에서의 노드 수를 계산을 해보면 이제는 이 각 노드들이 최소한의 자녀 노드 수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자녀 노드 수는 51개여서 2와 51을 곱한 이 값이 레벨 2에서의 노드 수가 되고요.
그러면 이때의 데이터의 수를 계산을 해보면 여기에 50을 곱하면 되겠죠. 최소한의 데이터 수인 50을 곱하면 이제 얘가 레벨 2에서의 총 데이터 수가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레벨 3에서의 노드 수를 먼저 구해보면 여기에다가 이제 51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노드 수가 계산이 됐고, 그러면 이때 총 데이터 수를 계산을 해보면 여기에 50을 곱하면 되는 거니까 이만큼의 데이터를 레벨 3에서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트리 전체에 있는 데이터의 수를 계산을 해보면 이 각각을 다 더해주면 되는 거라서 그렇게 합계를 구했더니 약 26만 개의 데이터를 이 월스트 케이스일 때 저장할 수 있더라. 그렇게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숫자도 그렇게 작은 숫자가 아니죠. 월스트 케이스일 때도 26만 개의 데이터를 저장을 할 수 있으니까 작은 숫자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에버리지 케이스일 때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얘는 사실은 이제 이런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거겠죠. 루트 노드일 때는 데이터의 수는 2보다는 많고 100보다는 적은 경우일 거고, 나머지 모든 노드들에 대해서는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의 수가 50보다는 크고 100보다는 작을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값보다는 크고 최대값보다는 작은 거죠. 그러면 그렇게 각각의 노드들이 임의의 데이터들을 알아서 각자 저장을 할 수 있을 건데, 대충 그러면은 몇 개의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월스트 케이스일 때에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의 수보다는 크고 베스트 케이스일 때에 저장할 수 있었던 데이터의 수보다는 작을 거잖아요. 그래서 약 26만 건보다는 많고 약 1억 건보다는 적을 겁니다. 그러면 어림잡아서 생각을 해보면 평균적인 경우에 수백만 혹은 수천만 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강력한 이유는 단지 4개의 레벨만으로, 이렇게 4개의 레벨만으로도 이 많은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루트 노드에서 가장 멀리 있는 데이터, 그러니까 리프 노드에 있는 데이터죠. 이렇게 가장 멀리 있는 데이터들까지도 3번의 이동만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세컨더리 스토리지를 적게 접근할 수 있어서 성능 면에서 어마어마한 이점을 가질 수가 있는 건데, 데이터까지도 수백만 개 혹은 수천만 개를 저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매우 강력한 자료 구조인 거고, 그래서 얘는 엄청나게 많은 양을 저장을 해야 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인덱스로 쓰기에 매우 적합한 형태의 자료 구조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비트리 계열을 DB 인덱스로 사용하는 이유는 DB는 기본적으로 세컨더리 스토리지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같은 기능을 수행을 하더라도 세컨더리 스토리지에 적게 접근하는 방식이 더 좋은 방식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컨더리 스토리지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속도가 가장 느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비트리 인덱스는 스스로 균형을 잡는 바이너리 서치 트리에 비해서, 그러니까 AVL 트리나 레드 블랙 트리에 비해서 세컨더리 스토리지에 접근을 적게 하면서도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비트리 노드는 그 노드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저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블락 단위의 저장 공간을 더 알차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또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두 개 내용은 상호 보완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비트리 특성상 어떤 한 노드에서 데이터를 X개를 저장하면 그 노드의 자녀 노드의 개수는 X 플러스 1개이기 때문에, 즉 한 노드에서 데이터를 여러 개를 저장할 수 있다는 말은 그만큼 또 여러 개의 자녀 노드를 가질 수 있다는 말이고, 그 말은 데이터를 조회를 할 때 찾으려는 데이터의 탐색 범위를 더 빠르게 좁힐 수 있으니까 결국 세컨더리 스토리지에 접근하는 횟수도 줄일 수 있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상을 마치기에 앞서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균형을 잡는 바이너리 서치 트리 같은 경우에 각 노드들을 블락 안에 최대한 담으면 그러면 얼추 비슷한 성능을 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앞에서 5차 비트리 인덱스랑 AVL 트리 인덱스를 가지고 비교를 했을 때 비트리가 블락의 공간을 보다 더 잘 활용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AVL 트리 같은 경우에도 이 블락에 대해서 이 데이터들을 이렇게 꽉꽉 넣어서 저장을 하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노드들을 한 블락 안에 최대한 모아서 저장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하는 이 방식이 어떻게 보면 비트리가 동작하는 방식인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AVL 트리를 어떻게 하면 또 블락 안에 꽉꽉 눌러 담을 수 있을까? 그것까지 추가로 고민하고 구현할 바에야 그냥 비트리를 쓰는 게 낫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해쉬 인덱스를 쓰는 건 그러면 어떠냐?
왜냐하면 해싱을 쓰게 되면 여기서 해싱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해시 테이블을 말할 때의 그 해시 기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해시 인덱스를 쓰면 이 해싱이 시간 복잡도가 삽입, 삭제, 조회가 모두 비고 1이니까 분명히 성능 면에서는 이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MySQL 같은 경우에는 해시 인덱스를 제공을 해요. 그리고 다른 데서도 해시 기반으로 인덱스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얘는 어떤 단점이 있냐면 얘는 이퀄리티 조회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같다 비교만 조회하는 것이 가능하고 뭐 이런 식으로 범위 기반의 검색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렬에서도 사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정렬할 일이 전혀 없고 혹은 이렇게 범위 비교를 통해서 조회할 일이 전혀 없고 이렇게 이퀄리티 조회만 할 거라고 앞으로도 확신할 수가 있으면 그때는 해시 인덱스를 쓰는 게 성능 면에서 더 낫고요. 하지만 그런 경우가 사실은 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비트리 기반의 인덱스를 많이 사용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처음에는 앞에 1부, 2부에 비해서 더 빨리 만들고 촬영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생각보다 이게 자료 정리할 게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파일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사실은 블락과 관련해서 설명할 때도 많은 부분을 생략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준비하는 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영상을 통해서 왜 비트리 계열의 자료 구조가 인덱스로 많이 사용되는지는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끝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 정말 최고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을 준비하러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